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건 결혼이란 이름 아래 제가 겪었던 일들을 더 이상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보셔야 진짜 뜻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반찬가게 딸로 태어나 검소하게 살아온 제가 결혼 후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재래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시고 어머니는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돈이라는 건 티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퇴근 후에는 대학 동기인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여성 의류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엔 하루에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면 좋아서 난리를 쳤습니다. 주문 포장을 원룸 바닥에 앉아서 새벽까지 했어요. 그런데 5년 정도 죽어라 매달리니까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서 법인 전환까지 하게 됐습니다. 직원도 8명으로 늘었고 연매출은 30억 정도까지 성장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도 하나 마련했고요.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돈을 쓰는 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힘겹게 지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그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더 검소하게 살았던 것도 있었어요. 사업하겠다고 나선 친구 중에 망하고 오히려 빚만 안게 된 친구들도 더러 있었던 터라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아끼는 버릇이 더 들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고 제 쇼핑몰에 저렴한 옷을 입었고 버스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굳이 숨긴 건 아니었지만 드러낼 이유도 없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거래처 사장님이 제 매출 현황을 알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봤고 오래 알던 선배가 너 돈 좀 있지?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어요. 돈과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제가 남편을 만난 건 회사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였어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소박하게 사는 걸 좋아해줬고 비싼 식당 대신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자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쇼핑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해뒀습니다. 쇼핑몰 하나 하고 있어. 그래도 평범한 회사원 정도는 벌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이 좀 잘 되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법인 전환이나 실제 매출 규모,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까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수진아, 남편한테는 제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법인 대표인데. 결혼은 감정이지 사업 보고가 아니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돈 이야기 끼이면 판단이 흐려질지도 모르지. 아이,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빚이 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 돈은 내 돈이고 결혼은 결혼이야.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기로 이야기 다 됐는 걸 뭐.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딱 하나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워낙 효자라는 거였죠. 월급의 40% 이상을 매달 어머니에게 보냈고
데이트 중에도 시어머니가 연락 와서 안 바쁘면 좀 오라고 하면 데이트를 중단하고 바로 달려갔을 정도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생일이라 남편이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그 집에 TV가 안 나오네. 잠깐 와서 봐줄 수 있니? 일단 전원 껐다가 켜보고 안 되면 통신사 연락해 보세요. 예, 내가 그런 걸 할 줄 알면 널 불렀겠어? 지금 와서 좀 봐주고 가.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면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어머니가 좀... 그냥 여기서 통신사에 바로 전화해서 AS 오라고 하면 되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내 생일날... 엄마가 많이 무료할까봐 그러지. 폰으로 유튜브도 잘 보시잖아. 굳이 당장 가서 그럴 필요 있어? 그래도 부르시는데 어떻게 무시해. 이번 주 주말에 생일 다시 하자. 결국 남편은 디저트도 나오기 전에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효도와 의존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 그리고 그 의문은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면서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니트에 운동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민수 조건이면 더 좋은 혼처도 있었을 텐데 인연이 뭐라고. 에휴. 저를 보면서 연신 한숨을 쉬는 모습이 썩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수진 씨,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장사가 얼마나 고될까? 몸도 힘드실 거고. 하여튼 먹고 살기 바쁘면 자식 교육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지. 저희 부모님이 교육을 못 시킨 건 아니에요. 대학교도 보내주셨고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유,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시장 장사하시면 고생 많으셨다는 거지.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깔보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이라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상냥한 말투로 이것저것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서 식사를 한 날,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것 치고 생활 수준이 좀 높아 보였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여럿 있었고 고급 건강식품도 가득했죠. 거실에는 최신 안마 의자까지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다른 수입이 있으신 거야? 그 아버지 보험금으로 생활하셔. 걱정 마. 보험금이 아직 남아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게 20년도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알뜰하게 쓰시는 거겠지. 남편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보험금으로 20년 넘게 저런 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용돈도 드리고 있어. 아마 그래서 그렇게 보일 거야. 그제야 의문이 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첫 만남을 마치고 상견례 날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은 반찬 가게 일을 끝내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상냥한 말투로 묻더군요. 아유, 사돈어른, 시장 장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손이 많이 상하셨네. 참 안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편하게 사는데 사돈어른은 참 고되시겠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훈장이죠. 우리 수진이 키우려고 번 돈이니까요. 그래도 딸을 좀 더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 보내시게 돼서 아쉬우시죠?
저희는 딸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위가 이렇게 훌륭한데 저희가 싫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친정아버지 물음에 제가 답했습니다. 둘이서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 사람이랑 제 직장이랑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요. 어머, 돈 아깝게 무슨 대출을 받아.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잖니. 집 평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너희랑 셋이 살기 딱 괜찮은데. 어머니, 제 직업이 쇼핑몰 운영하는 일이다 보니 쇼핑몰 사정으로 늦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살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합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랑도 이미 이야기 다 해놨고요. 맞아요, 엄마. 이 사람 저녁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신경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게다가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운 일이라서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뭐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누가 합가를 해. 나도 혼자가 편해. 며느리 시중 드느라 내가 피곤하면 안 되잖아. 그냥 해본 말이야. 워낙 요즘 집값이 비싸니까 전세 사기도 많고.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집값도 비싼 게 맞고 전세 사기도 걱정됐어요. 시어머니의 제안은 무척 감사했지만 결국 제 직업 때문에 합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불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약속도 받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제 결혼 생활도 그렇길 바랬죠. 신혼생활은 처음 몇 주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욕하거나 때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만나면 결과적으로 항상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진아, 집에 좀 왔다 가렴. 줄 것도 있고. 시어머니가 부르시니 당연히 갔습니다. 버스 타고 40분을 가서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다른 건 아니고 사돈어른 시장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니.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영양제 좀 주려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그런데 청소 좀 해주고 갈래? 화장실이 좀 더럽네. 시어머니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저는 군말 않고 청소를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친정에 들러 부모님께 영양제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와달라고 했더니 네가 귀찮다고 안 간다 그랬다며? 그게 며느리가 할 행동이야? 뭐?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줄 거 있다고 하셔서 버스 타고 40분 걸려서 다녀왔다고. 거기 화장실 청소도 다 해놓고 왔고. 뭐? 뭘 받아왔는데?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다고 영양제 주셨어. 그래서 청소도 다 해놓고 왔고. 대체 당신은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건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예, 이거 너희 시어머니가 주신 영양제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던데 제대로 받아온 거 맞니? 순간 당황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든 그대로 주고 왔거든요. 유통기한이 다 지났다고? 그래, 뜯은 흔적은 없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얘.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인 듯 제 전화를 가져가더니 말하더군요. 장모님, 저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제가 새로 사드릴 테니까 그건 그냥 버리세요. 죄송해요. 안 사다 줘도 돼. 우리도 먹는 거 있어.
아까 사돈하고 통화했을 때 그런 말 없었던 거 보면 중간에 뭐가 잘못됐나 본데. 이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럼 쉬어? 전화를 끊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어머님네 간 건 확실하지? 더 따질 거 있어? 미안해.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엄마 이야기만 듣고 당신한테 큰 소리 친 건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도 죄송하고. 앞으로 잘 알아보고 행동해.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남편이 대화를 끝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였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잘못 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또 한 번은 남편 생일에 제가 몰래 만든 케이크와 식사를 선물하려고 가져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음식으로 상을 차려놨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은 냉장고 구석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가 이걸 다 해주셨어? 엄마 고마워. 민수야, 수진이가 바빠서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거야. 일하느라 신랑 생일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 어머니, 저 어제 밤새 준비했는데요. 케이크도 제가 너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아무리 그래도 내 손맛에 30년 넘게 맛봤는데 네 음식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 민수, 너도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좋지? 둘 다 좋아요. 당신 건 내일 먹을게. 오늘은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네. 결국 제가 만든 음식들은 모조리 냉장고행이었어요. 케이크도 먹지 않았죠. 솔직히 화가 났어요. 남편 생일에 저희 집으로 몰래 쳐들어온 시모가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는 게 소름 끼치도록 열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향해 욕도 폭력도 쓴 적 없었지만 매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물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보려 애썼지만 그 추는 언제나 시어머니에게로 더 기울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저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엮이지 않을 때 남편은 다정하면서도 분별력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남편은 병원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혼자 생활은 위험하다고 하셔. 우리 엄마 회복될 때까지만 엄마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여보, 우리 상견례 때 약속했잖아. 합가는 안 한다고. 양가 부모님 다 계신 데서 한 약속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드실 수도 있다고. 내가 할 거야. 우리 엄마니까 내가 책임지고 보살필 테니까 당분간 합가만 좀 부탁할게. 차라리 간병인을 고용하든가 다른 방법 찾아보자. 간병인한테 엄마를 맡기라고? 내 엄마를 남한테 맡기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킬까봐 그래? 내가 본다고 했잖아.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엄마 낳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야. 결혼 후 가장 크게 싸웠어요.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걸 보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수척해지는 걸 보면서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섰어요. (6개월) 만이야. 기한 지나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때 돼서도 어머니 안 낳으면 당신만 합가하고 난 우리 집으로 돌아갈게. 이거 어기면 난 이혼 서류 들고 온다. 고마워 수진아. 진짜 고마워. 약속할게. 반드시 지킬게. 합가 첫날이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아, 이 방 쓰면 돼. 좁아도 참아.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짐은 적게 가져온 거지? 이 집에 쓸데없는 거 들이면 안 돼.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문제는 초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셨어요. 합가 기념인데 한잔 하자. 아니, 어머니 아프신데 무슨 술이에요. 그냥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술을 안 해요. 에이, 한 잔도 못 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한 잔도 못하면 정이 안 붙지. 시장 사람들은 술 잘하잖아. 시장 사람이라고 다 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뭐야, 시어머니가 한 잔 하자는데 거부를 해? 알겠어, 됐어. 시어머니는 혼자서 소주 2병 가까이를 비우셨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많이 드셨어요. 술이 들어가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말이 시작됐고 명령조가 됐어요. 야, 수진아, 내 집에서는 내 규칙대로 해, 알겠어? 규칙이라니...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이런 사항은 좀... 참 배운 데가 없어. 역시 그런 집 출신이라 그런가? 어머니, 그런 집이라니 무슨 뜻이세요? 무슨 뜻이긴, 시장바닥 출신이지. 말끝마다 시장바닥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걸 보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시어머니가 저와 부모님을 무시하고 얕보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술 때문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반찬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어드시더니 턱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음식이야? 돼지도 이거보단 잘 먹겠다. 시장 바닥에서 이런 것만 배웠어? 네 엄마는 반찬 가게라면서 딸한테 음식도 안 가르치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음식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부모님은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신 분들이에요. 그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수천 명의 단골을 먹여 살리신 분들이고요. 어머니, 제 부모님 이야긴 끼워 넣지 말아주세요.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인연이 진짜 버릇이 없어서 반찬 가게 딸이 어디서 눈을 부라랴? 찰싹!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울릴 정도로 세게요. 눈앞에 별이 보였어요. 뺨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퍼졌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한껏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꺼져! 너희 집 가서 며느리 교육받고 와! 시장바닥 출신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에서 뭘 배웠길래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어머니, 지금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가! 네 주제를 모르니까 이 꼴이지. 시장통에 반찬 가게 집 딸내미 주제에 우리 민수랑 결혼하니까 뭐라도 된 것 같디? 우리 민수가 너한테 너무 과분한 거 아니니?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인물이 반반하기라니, 돈이라도 많기라니. 직장이라도 좋으면 또 몰라. 대체 민수는 너 뭐 좋다고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얇은 실내 목차림이었어요. 지갑도 없었고 외투도 없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밖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내가 맞아야 할 이유는 뭔가 싶었거든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부하 직원에게요. 서연아,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차 좀 끌고 와. 내가 사둔 차. 차킨 회사에 있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10여 분 만에 검은색 벤츠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부하 직원이 뛰어내렸어요. 회사가 멀지 않아서 빨리 왔더군요. 사장님, 부하 직원이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고 차에서 구두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전부 회사에 놔뒀던 제 물건들이었어요. 뺨 좀 봐요. 빨개요. 손자국이 선명해. 사진 찍어 놓을게요. 지금 바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좀 있었어. 사진 찍어 놓은 거 바로 나한테 좀 보내줘. 직원이 핸드폰으로 제 뺨의 자국을 찍었습니다. 시간 기록이 남도록 여러 장을요. 그때 위층 창문에서 시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벤츠, 명품 코트 입은 며느리, 정장 차림의 직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뛰어나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다 뭐냐? 네가 왜 이 비싼 차를 타? 너 우리 아들 돈으로 이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거야? 왜요? 전 비싼 차 살 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랑 저희 부모님 무시한 거고요. 그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걸. 시어머니의 눈이 계속 벤츠를 향하고 있었어요. 전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뭐가? 이 차가 뭔지, 이 사람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사업 파트너이자 부하 직원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나 무시하던 며느리가 직원 8명의 연매출 수십억짜리 법인의 대표예요. 어머님 아드님 연봉 몇 배를 벌고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어요. 시어머니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어요. 뭐라고? 수진이 네가 회사 대표라고?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그러게요. 어머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니까 그렇죠. 10,000원짜리 옷 입으면 10,000원짜리 인생인 줄 아시니까.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건 인간은 겉모습을 자신의 본모습이라고 착각하진 않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명품을 휘감고 다녀도 그 안에 쓰레기 같은 본성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아까는 정말 내가 술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잠깐 실수한 거야. 어?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어? 이거 다 오해야. 네가 이렇게 잘 벌고 다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있었겠니? 다 실수야. 실수로 사람 뺨을 치시나요? 실수로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으시나요? 어머니,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에요.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본성. 저는 차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 남편에게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이야기해보세요. 열심히 부풀리고 포장해서 저를 나쁜 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이 뺨 사진보다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머니, 왜? 저한테 며느리 교육 받으라고 하기 전에 어머니야말로 가정교육 다시 받으셔야겠어요. 저는 충격으로 멍한 시모를 두고 차를 탔습니다. 벤츠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주차장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끝까지 울지 않은 내가 대견해서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어디야? 무슨 일 있었길래 밖에 나갔어? 제발 연락 좀 받아. 엄마가 하는 말은 믿기 어려워서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제대로 알 것 같아서 연락하는 거야. 이틀을 참다가 남편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수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울었다고? 어머니가?
아이, 그래, 네가 막 대들고 나갔다고. 남편 말에 제가 실소를 지으며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사진 봐.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사진이었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어머니가 때린 거야. 합가 첫날 술 드시고 내 뺨을 때리고 맨몸으로 내쫓으셨어. 너희 집 가서 며느리 교육받고 와라고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이, 설마 엄마가 그러셨을 리가. 또 설마야? 여보, 이 사진이 증거잖아. 내가 뭐 셀프로 때렸겠어? 그건... 근데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유? 말끝마다 우리 부모님 무시하길래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됐어. 이참에 내가 다 이야기할게.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상황을 정리한 자료였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든 가장 큰 이유였고. 나는 몰랐어. 맞아, 당신은 몰랐지. 그런데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설마라고 했어. 그 설마 뒤에서 나는 매번 혼자 당하고 있었거든. 남편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부정하진 못하는 눈치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해. 근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그리고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게. 난 날 못 믿어서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살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군요. 며칠 뒤 뜻밖의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와는 평소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신우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하은이야. 할 말 있어서. 신우이가 저한테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할 말이 많은데 전화로는 좀 그래. 만날 수 있어? 다음날 신우이를 만났어요. 신우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엄마한테 당했어. 네? 결혼할 때 엄마가 보태줄게 하면서 내 적금 2천만 원 빌려갔어. 하은아, 엄마가 2배로 갚을게. 시집 갈 때 보태줄게. 그러셨거든. 근데 한 푼도 안 갚았어. 3년째야. 3년이요? 갚으라고 하면 돈 얘기를 엄마한테 하냐고 버릇없이라고 역정을 내셔. 그 돈이 원래 혼수로 쓸 돈이었거든. 결국 남편이 돈 다 내서 결혼 생활도 눈치 보며 시작했어. 아가씨,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니 일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언니한테 한 지 나도 비슷하게 당했거든. 그리고 언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빚 독촉 전화를 자주 하니까 혹시 나한테 빚이 넘어올까봐 자기 보호 차원에서 통화할 때 자동 녹음되게 해놨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 다른 것도 녹음이 된 거야. 녹음을 틀었어요. 상견례 직후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한 전화였습니다. 합가 안 한다고 못 박더라. 근데 방법이 없겠니? 내가 아프면 되지 뭐. 며느리가 아무리 깐깐해도 시어머니가 쓰러지면 합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신우이가 알려준 이야기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빚이 있어. 사채까지 합치면 6천만 원 넘고 아빠 보험금은 진작에 바닥났었어. 6천만 원이요? 그럼 남편이 매달 보낸 돈은요? 그거 다 이자 갚는 데 쓴 거지. 모자라니까 더 빌리고 더 빌리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고 돌려막기야. 세상에. 그리고 신우이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빠 이름으로 위임장도 만들었어. 위임장이요? 무슨...
응. 주민센터에서 오빠 이름으로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가짜 위임장을 만든 거야. 그걸로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려고 했거든. 전세금이라고요? 우리 전세금을요? 내가 알고 말렸어. 아마 포기 안 하셨을 거야. 혹시 그 위임장이랑 인감 지금 있어요? 응. 엄마가 진짜 나쁜 짓 할까봐 내가 뺏어왔어. 저는 즉시 직원에게 연락해서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위조 위임장 실물과 위조 인감을 신우이를 통해 확보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미수 혐의가 성립합니다. 위조 위임장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확인되면 사기미수도 추가 가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그저 며느리를 길들이기 위해 내쫓기 위해 합가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전세금을 빼돌려서 본인 빚을 갚으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을 제 회사 사무실로 불렀어요. 남편은 제 직장을 처음 와보고선 당황한 듯 조용히 묻더군요. 여기가 당신 회사야? 이 사무실 전체가? 응.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들어와. 사무실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애초에 다른 사람 수발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적이 없어. 알고 있어? 의사가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술 마시자고 나한테 땡깡 부렸겠어? 집에 가봐. 빈 소주병이 테라스 뒤편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홈캠 켜서 확인해 보던가.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또 말했죠.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월급의 40%를 보냈잖아.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엄마 생활비로 쓰셨겠지. 아니, 사채 이자 갚는 데 쓴 거야. 아버님 보험금은 진작에 바닥났었어. 사채 포함 총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뭐? 6천만 원? 근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가씨가 말해줬으니까. 궁금하면 당신 동생한테 전화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받은 위조 위임장과 인감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잖아. 근데 이 도장, 이건 내 도장이 아닌데? 당신 어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당신 이름으로 인감을 새로 파서 위임장을 만든 거야. 뭐? 이걸로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했어. 우리 전세금으로 본인 빚을 갚으려고. 신우이가 말려서 미수에 그쳤지만 이건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야. 남편이 위임장을 손에 들고 떨었어요.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전세금을... 이게 말이 돼? 여보, 당신 어머닌 당신의 효심을 이용한 거야. 월급으로는 모자라니까 전세금까지 빼가려고 합가를 꾸민 거라고. 당신이 보낸 효도를 무기로 쓴 거야. 엄마가 나한테 이런 짓을...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서 힘들게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고는 안 해.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한 건 사실인 것 같네. 남편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이렇게 속은 거야? 내가 바보같이 속은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우는 걸 보면서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양가 부모님을 소집했어요. 장소는 제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공간이었고 변호사도 배석시켰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민수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요 라고만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 규모를 보고 눈이 커지셨어요. 이게 다 수진이 네 거야? 이 사무실이? 네, 제 회사입니다. 앉으시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TV 모니터에 자료를 하나씩 띄웠어요. 병원 기록, 녹음 파일, 사체 내역, 위조 위임장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악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다 꾸며낸 거야. 조작이야. 하은이 넌 엄마를 팔아먹는 거야? 이게 딸이 할 짓이야?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딸이니까 지금 엄마가 하는 나쁜 행동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인연이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까지 손을 올리려 하시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추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다 네가 꾸민 거지? 네가 하은이 꼬드겨서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이 독한 년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올리셨어요.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자기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때리려는 것을 본 겁니다. 민수야 놔! 인연이 엄마를 함정해! 어머니 방금 뭐 하시려고 한 거예요? 뭐? 아니 난 안 그랬어. 손이 좀 올라간 거지. 수진이 뺨을 한 번 때린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또 때리시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은 맞아드렸습니다. 두 번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에 CCTV가 지금 녹화 중이에요. 한 번 더 손을 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정숙 씨,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행죄가 있어요. 며느리의 뺨을 때린 사실이 사진과 증인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사문서 위조죄네요. 아드님 명의로 인감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셨으니까요. 세 번째는 사기미수고요. 위조 위임장으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들 이름을 도용해서 전세금을 빼가는 게 아들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돈을 빼간대요? 어머니 머릿속엔 그게 상식인가 보죠? 대체 어디가 저를 위한 건데요? 그렇게 돈 빼가고 제 얼굴은 어떻게 볼 생각이셨는데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평생 말수가 적으신 분이 처음으로 사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나는 시장에서 고생하며 반찬 파느라 손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펼쳐 보이셨어요. 수십 년 장사로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 저를 불쌍하고 동정하는 눈으로 봐도 전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셨어야지요. 자식 고생시켜 얻는 부귀영화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에휴. 구구절절 맞는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 말에 감명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빚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 시어머니의 궤변에 남편이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전 한신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거의 절반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밤중에도 달려갔어요. 내 아내 생일도 내 아내와의 약속도 다 깨면서 어머니 먼저 여는 거 아시죠? 그래, 그러니까 넌 효자잖아. 우리 민수가. 근데 제 신뢰와 정성을 대한 대가가 이거예요. 제 아내를 때리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제 재산마저 훔쳐가려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저희 부부를 집에서 떼어놓고 그 집을 팔아먹으려는 거? 아이 그건 어머니, 저는 힘든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려고 월급을 준 거지 사채 이자 갚으라고 월급을 바친 게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와이프 쫓아내던 날 저한테 늦게 와도 된다고 연락한 거 이제 무슨 의도인지 알겠네요. 일부러 저 없을 때 와이프 쫓아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던 거였어.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해라. 어? 그리고 방금 제 눈앞에서 제 아내를 또 때리려 하셨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머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니를 두둔하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들은 너밖에 없어. 엄마를 버리면 안 돼. 네가 엄마를 버리면 엄마는 어떡해?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뭘 잘못하셨는지 아실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셨습니다. 안 돼, 민수야. 제발. 엄마가 무릎 꿇을게. 수진이한테 빌게. 뭐든 할게. 제가 받은 배신감은 쉽게 용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민수야! 남편이 돌아서 나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시장바닥 출신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시장바닥 출신이에요. 근데 그 시장바닥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시장바닥 출신도 배우는 걸 어머니가 못 배우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참 웃기네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연락 두절이 가장 큰 타격이었어요. 평생 엄마 아들은 너밖에 없어 라며 매달렸던 그 아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시누이도 엄마가 변하기 전까진 연락 안 해요 라고 등을 돌렸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키워주셨다고 평생 착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채 빚 문제가 현실이 됐어요. 아들 전세금으로 갚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에 빚 독촉 쪽지가 붙고 전화가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시하셨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오래 다니시던 계모임에서 퇴출당하셨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대놓고 수근거리는 걸 직접 들으셨다고 합니다. 야, 그 집 시어머니 봤어? 아들이 연락 끊었대. 아유, 당연하지. 전세금 빼돌리려 했다면서. 자식 등쳐먹으려다 걸린 거지. 남도 그렇게 못하겠다. 아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향후 문제를 일으킬 경우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보류했어요.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받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남편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었는데 남편이 들려줬어요. 민수야,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혼자 어떡하니?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믿음을 배신당해서 그런지 남편은 오히려 더 차가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나오는데 입구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진아, 할 말 있어서 왔다. 어머니,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알아. 근데 이것만은 직접 말하고 싶었어. 경계했지만 근처 카페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뺨을 때린 거, 너를 한밤중에 내쫓은 거 정말 미안해. 민수에게도 빚 숨기고 사채 끌어다 쓰고 위임장 만든 거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아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돈들 무시한 거, 시장 바닥이라고 깔본 거, 신혼 때 민수한테 거짓말해서 널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 다 내 욕심이었어.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한마디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개가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만만해 보였어.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부모님도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뒤로는 네가 민수를 빼앗아 간 것 같아서. 빼앗기다니.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 된 거라고요. 누가 누구를 가진 게 아니라 남이었던 아들이 하나가 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알아,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냥 내가 가진 걸 네가 다 뺏어갈 거라고, 너한테 다 뺏길 거라는 생각만 들었거든. 귀신에 씌었던 건지도 모르지.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우선 어머니가 진 빚은 직접 갚으셔도 돼요. 이미 저희가 많은 돈을 드렸으니 더 드릴 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하니까 무조건 지켜주세요. 알겠다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 지금 공공근로 시작하셨다면서요? 그 빚을 갚으려고 그 시장에서 가게 보조 일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진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민수한테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그건 어머니가 직접 보여주셔야 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래야 제가 말했을 때 민수 씨가 믿을 거예요. 그 뒤 남편이 따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어머니,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게요. 대신 빚은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빚이... 어머니, 그 빚을 제 월급으로 갚아드리면 어머니는 또 반복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직접 책임지셔야 해요. 민수야. 대신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시면 그땐 다시 예전처럼 대해드릴게요. 그럴 마음이 생기면요. 그 전까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에게도 그게 한계라서요. 한 달에 한 번? 민수야, 엄마는 혼자야. 네가 없으면 완전히 혼자라고. 어머니, 그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이참에 딸이랑도 잘 지내보세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용돈 받고 명절마다 아들이 와주던 일상이 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그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나한테 사업 이야기 안 했어? 법인 대표면서 왜 숨겼어? 돈 때문에 달라지는 관계가 싫었어. 네가 날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랬거든. 그래도 미리 이야기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미리 이야기했으면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내 직장이 통째로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뼈가 있는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닫더군요. 그리고 이내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네 말 들어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네. 아이, 수진아, 내가 정말 못났었어. 엄마 말만 듣고 네 편을 제대로 안 들어줬잖아. 미안해.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됐어. 여보, 이제부터 잘하면 돼. 근데 다시는 한쪽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알겠어. 약속해. 남편과 저는 좀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진 건 깨지기 전으로 고칠 수 없지만 더 단단히 고칠 순 있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저와 남편 사이에는 끈끈한 정과 신뢰가 생겼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 초음파를 보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업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야근하면 고생했어, 밥 해놨어 라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 어머니 전화에 매달리던 그 시간에 이제는 저와 함께 태교 음악을 듣고 아기 이름을 고르는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더 정성을 쏟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던 게 내심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예전보다 더 잘하려고 하더군요. 수진아, 추석에 장인어른 장모님 댁 가자. 시장 가게 바쁘실 텐데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자. 여보, 진짜? 어머니는? 어머니한텐 전화 한 통 드릴게. 명절은 장인어른 댁에서 보내겠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서 시장 반찬 가게로 왔어요. 추석 대목이라 정신없이 바쁜 가게에서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버지 옆에서 물을 나르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어디 놓을까요? 아이고, 사위가 이런 거라면 어떡해. 아닙니다, 배워야죠. 장인어른의 이런 모습들이 저한텐 배우고 싶은 한결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며 한 번도 칭찬 들으신 적 없는 분인데 사위가 자랑스러워하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아들이 며느리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다는 걸요. 남편이 나중에 시어머니와 한 통화를 들려줬습니다. 민수야, 너 추석에 처가댁 갔었어? 네. 엄만 혼자 있었는데 왜 안 왔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붙여드렸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보다 돈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아이, 그래, 뭐 그렇지. 엄마가 그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때 수진이한테 잘했으면 사위도 아들도 나한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줬을 텐데 내가 바보 짓을 했어. 이미 갖고 있던 걸 이렇게 잃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하는 건데. 통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가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시누이에게서 들었어요. 아들이 시장 반찬 가게 사돈에게는 무릎 꿇고 극진하게 하면서 정작 친어머니인 자기에게는 전화 한 통인 현실이 뼈에 사무쳤다고요. 시누이가 전해준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했고 그래도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대가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공공근로와 시장 가게 보조 일을 하시면서 빚을 조금씩 갚고 계세요. 예전 그 기세등등하던 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반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사돈어른, 웬일이세요? 사돈어른, 웬일이세요? 사돈어른,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이 댁을 얕보고 시장 장사한다고 깔보고 따님을 함부로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손이 거칠다고 무시했는데 그 손이 얼마나 대단한 손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힘내세요. 그리고 반찬을 싸주셨어요.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시면서 몸에 밴 그 넉넉함으로요. 시어머니가 그 반찬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을 얕본 대가가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뺨을 맞고 맨몸으로 쫓겨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밤이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려줬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참아야 할 것과 참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시장 반찬가게 딸이어도 원룸에 살아도 저의 가치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